빅뱅 이후 최초의 의식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마음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빛을 향해 움직이던 미생물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세균의 행동 속에서 정교해졌으며 서로를 찾아 모여들던 아메바의 신호 속에서 확장되었다. 그런데 이 아메바들이 모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지도자도 없이, 명령도 없이, 계획도 없이 수만 마리가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친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다. 이것을 슈퍼마인드라고 부른다. 개별 마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더 강력한 마음이 탄생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슈퍼마인드는 아메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의식 역시 슈퍼마인드의 산물이다. 오늘은 마음의 진화 과정을 밝혀낸 역대급 책, 의식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의식이 뇌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뇌라는 정교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뒤에야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렸다. 마음은 뇌가 생기기 훨씬 이전, 심지어 신경계조차 없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있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환경을 느끼는 감각자. 둘째, 그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자. 이 두 가지가 몸 안에서 함께 작동하면 마음이 된다. 그리고 이 조합은 뇌가 없어도 가능하다. 마음은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와 주변 환경까지 포함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마음을 가진 생명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약 40억 년 전, 뇌도 없고 세포액도 없는 고세균이 있었다. 이것을 아키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작은 미생물들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단순히 물결에 휩쓸려 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미생물들은 빛이 어디서 오는지 감지하고 그쪽으로 몸을 틀었다. 영양분이 있는 곳을 향해 헤엄치고 독성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필사적으로 멀어졌다. 이 짧은 순간, 즉 감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이의 간격이 바로 의식의 진정한 발원지다. 그 전까지 우주의 모든 물리 현상은 법칙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아키는 달랐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처럼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판단이 이미 그곳에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창한 과정의 씨앗은 사실 빛을 향해 움직이던 세균의 몸짓 속에 이미 심어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아나 의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미생물들의 생존 전략이 수십억 년 동안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아메바는 세균보다 1000배 크다. 세균에 없는 핵도 있고 에너지 생산과 번식 방식도 훨씬 정교하다. 평소에 아메바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먹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메바는 이 위기를 혼자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메바는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해결책을 선택한다. 함께 모이는 것이다. 수만 마리의 아메바가 하나로 뭉쳐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아메바 세계에는 리더가 없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도 없다. 서열도 계급도 연락망도 없다. 모든 아메바는 완전히 평등하며 각자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닌다. 그런데 어떻게 수만 마리가 동시에 한 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수만 마리가 한 곳에 모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메바 덩어리는 모양을 바꾸기 시작하고 흐늘거리던 덩어리가 가늘고 긴 줄기로 변하며 그 줄기 끝에 끈적이는 포자 덩어리가 달린다. 마치 작은 발사대 같은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이 완성되면 지나가는 동물이나 곤충의 몸에 달라붙어 새로운 땅으로 이동한다. 먹이가 없는 죽음의 땅을 탈출하는 것이다. 이 발사대를 만들기 위해 아메바들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는다. 줄기가 되는 아메바들은 죽고 포자가 되는 아메바들은 산다. 줄기 아메바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 자신의 생존 본능을 포기하고 집단 전체의 생존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슈퍼마인드다. 슈퍼마인드 원리는 아메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문명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티르키의 중심부에 차탈헤이크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도로가 없었고 오솔길도 없었다.
대신 네모난 진흙집들이 빽빽이 붙어 있었다. 집과 집이 벽을 공유했고 문은 지붕에 뚫린 구멍이었다. 이웃집 거실을 통과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모든 집이 똑같은 크기였다. 그런데 인구가 늘면서 문제가 생겼다. 안쪽에 사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수십 채의 이웃집을 꾸물꾸물 통과해야 했다. 그들은 이 조직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해결책은 도시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지붕이 도로가 된 것이다. 지붕 위에서 이웃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도구를 만들고 음식을 나누고 집회가 열렸다. 아래에는 가족의 일상이 펼쳐지고 위에는 공동체의 활동이 펼쳐졌다. 차탈헤이크는 이렇게 1000년 넘게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로 남았다. 아메바와 차탈헤이크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원리로 작동했다. 리더 없이 모이고 단순한 규칙으로 복잡한 질서를 만들고 개인이 집단을 위해 희생하고 그 집단이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냈다. 도시가 발전하면 그보다 낮은 계층의 설비가 개선되고 낮은 계층의 설비가 개선되면 도시 전체가 다시 발전한다. 이 상호발전의 순환고리가 도시를 성장시키는 엔진이다. 이러한 슈퍼마인드의 확장 원리를 대도시의 원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대도시의 원리는 도시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진화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마음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마법이 아니라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한 걸음씩 집요하게 복원되어 온 생명의 기술이다.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배고픔, 공포, 기쁨 같은 감정들도 결국은 그 옛날 미생물이 느꼈던 유익함과 해로움의 연장선에 있다. 대상이 복잡해졌을 뿐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다. 아키의 분자 마음이 발전하면서 세균의 더 정교한 마음이 가능해졌고 세균의 마음이 발전하면서 아메바의 슈퍼마인드가 탄생했다. 그러면 슈퍼마인드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히드라류인 히드라 불가리스는 어린아이의 속눈썹만한 민물 무척추동물이다. 히드라는 뇌라는 기관이 없고 촉수, 줄기, 입이 각각 독립적인 뉴런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각 연결망이 발화하면 그 신체 부위만 움직인다. 촉수가 움직여도 줄기는 영향받지 않고 입이 열려도 촉수는 제할 일을 한다. 분리된 개별 마음들이 하나의 몸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뉴런 수준의 슈퍼마인드다. 그리고 이 원리가 인간의 뇌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우리 뇌의 수백억 개 뉴런은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시각 뉴런은 빛을 처리하고 청각 뉴런은 소리를 처리하고 운동 뉴런은 근육을 움직인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수백억 개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의식은 수백억 개의 뉴런 슈퍼마인드의 산물이다. 아메바 수만 마리가 모여 발사대를 만들듯 뉴런 수백억 개가 모여 의식을 만든다. 작은 마을이 대도시가 되듯 단순한 마음이 의식이 되는 것이다. 슈퍼마인드는 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아메바는 화학 신호로 서로를 부르지만 인간은 언어로 서로를 부른다. 그리고 언어는 화학 신호보다 훨씬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왜 하필 인간은 언어를 만들었을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도 있고 매우 지능적인 돌고래도 있다. 그런데 왜 털덥수룩하고 두 발로 뛰어다니는 이 동물이 최초로 시를 쓰는 존재가 됐을까? 그것은 인간이 슈퍼마인드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언어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신호다. 아메바의 화학 신호가 아메바들을 하나로 모았듯 인간의 언어는 인간들을 하나로 모은다. 그리고 언어로 연결된 인간들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다. 달에 로켓을 보내고 인터넷을 만드는 등 이 모든 것이 슈퍼마인드의 산물이다. 아메바 한 마리는 굶어 죽지만 아메바 수만 마리는 새로운 땅으로 날아간다. 뉴런 하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뉴런 수백억 개는 의식을 만든다. 인간 한 명은 달에 갈 수 없지만 인류 전체는 달에 갔다. 그런데 이 슈퍼마인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개별 단위들이 이기적인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줄기가 된 아메바가 죽어야 했던 것처럼 차탈헤이크 사람들이 이웃집 거실을 통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을 때 더 큰 무언가가 탄생한다. 이것이 40억 년에 걸친 마음의 진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진화가 증명한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세상을 내부에 그려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능력, 즉 의식의 기초 공사는
인류가 등장하기 수억 년 전에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생명은 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로 말이다.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유지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 유지 과정 자체가 바로 마음의 정체다. 그렇다면 이 단순했던 미생물의 신호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기억과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뇌가 없어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기억을 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은 특정한 장소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분산된 과정이다. 점균류는 단세포 생물이지만 미로를 통과해 먹이를 찾고 이전에 가봤던 길을 기억해낸다. 뇌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답은 바로 시스템에 동역하게 있다. 정보를 저장하는 특별한 장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의 물리적 구조와 신호 전달 체계가 변화하면서 그 자체가 기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가 오면 땅에 물길이 생기고 다음에 비가 올 때 그 물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과 비슷하다. 물길 자체가 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마음의 원형 역시 이처럼 온몸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의사결정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머릿속에 나라는 중앙 통제관이 있어서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결정한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정은 그런 식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결정은 수많은 세포와 신호들 사이의 경쟁과 억제의 결과물이다. 수만 마리의 개미가 군집을 이루어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개별 개미는 전체의 계획을 모른다. 하지만 각 개미가 보내는 화학 신호들이 서로 충돌하고 더 강한 신호가 약한 신호를 억제하면서 결국 군집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분산된 지능이다.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수억 개의 뉴런이 서로 경쟁하며 신호를 주고받고 그 투쟁에서 승리한 신호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나라는 자아는 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 끝난 뒤에 붙여진 이름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마음은 뇌라는 한 점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시스템 전체에 흐르는 정보의 물결이다. 과거의 자극이 현재의 신호 체계를 바꾸고 그 바뀐 체계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 연속적인 흐름이 바로 의식의 실체다. 그렇다면 이처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생명체들이 왜 굳이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를 만들어냈을까? 미생물이나 점균류의 마음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바로 생명체가 자기 내부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사건이다. 왜 생명체는 굳이 뇌라는 복잡한 기관을 만들고 그 안에 세상을 복제해 넣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생존을 위해 미래를 예측해야 했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이 닥친 뒤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 늦다. 포식자가 나타나기 전에 피해야 하고 먹이가 있을 만한 곳을 미리 짐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세상을 내부에 그려놓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정의한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몸 바깥의 자극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뇌라는 정교한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본다. 만약 내가 이 길로 가면 사자를 만날까? 어제 먹었던 그 열매는 저 나무에 또 열려 있을까?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이라 부르는 것의 실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등장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은 사실 외부 세계의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가상현실이라는 점이다.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편적인 신호들을 조합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즉, 의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하도록 세상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필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평가다.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이 상황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고통스러운지 즐거운지를 판별하는 감정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기쁨은 단순한 전기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피드백 장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아라는 고독한 주체가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내부의 세계 지도가 생기자 그 지도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좌표가 필요해진 것이다. 수억 개의 세포가 각자 경쟁하며 내리던 결정들이 이제는 나의 의지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되어 들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시스템이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이자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우리의 고차원적인 언어나 복잡한 논리도 결국은 이 내부 시뮬레이션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결과물일 뿐이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예술에 감동하고 도덕적인 고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밑바닥에서는 수십억 년 전 미생물들이 가졌던 그 생존의 동역학이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마음은 이제 육체라는 감옥을 넘어설 준비를 한다. 개별적인 자아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계산과 예측이 집단 지성을 통해 가능해진다. 아메바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듯 인간의 마음도 이제 사회와 문명이라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된 마음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 단순히 생존을 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뻗어나가는 이 의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의식의 진화는 개별적인 생명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포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듯 이제 개별적인 지능들은 서로 결합하여 더 거대한 형태의 지능, 즉 하이퍼 마인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전 지구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지구적 마음이 탄생하는 산고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 하이퍼마인드는 지구를 넘어 은하계로 그리고 결국 우주 전체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재구성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마음은 단순히 우주에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우주적 마음의 진화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먼지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나누는 사랑, 품위,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도덕적 선택들은 절대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에 탄생할 궁극적인 마음의 형태를 결정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우주의 미래에는 두 가지 마음이 경쟁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는 타협과 연결을 선호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와 억압을 선호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협력하려는 의지,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연결하는 마음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반대로 이기심과 폭력은 지배하는 마음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란 단순히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떤 성격을 가진 마음으로 진화할지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권한이다. 시스템의 일부로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전체 시스템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사랑과 협력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의식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필연이다. 홀로 존재하는 마음은 결국 고립되어 소멸하지만 연결되고 협력하는 마음은 우주적인 규모로 확장되어 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을 향해 몸을 틀던 그 작은 미생물의 선택은 수십억 년을 거쳐 당신의 고귀한 생각과 사랑으로 이어졌다.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의식을 빚어내고 있는 창조자들이다. 마음은 갑자기 나타난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위대한 여정이며 지금 당신을 통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실체다. 의식의 작동 원리와 마음의 비밀을 더 상세히 알고 싶은가? 단세포 생물의 작은 떨림에서 인간의 자아까지 마음의 기원을 추적한 의식의 탄생을 읽어보면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